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어린아이들은 유치원에 가잖아요. 나이가 들면 학교를 가고, 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스승을 찾아뵙는 인생 학교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찾아뵙고 나서 저한테 생긴 변화를 가끔씩 생각해 보는데, 불안이 많이 사라졌어요. 불안한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 좀 더 편안해졌다고 할까요, 일상이. 이건 참 선생님을 찾아뵙기 전과 찾아뵌 6월달 이후로 달라진 제 일상 풍경 같은데, 그냥 버스가 늦으면 옛날에 왜 안 와? 이러다가 지금은 좀 늦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내하고 살 때도 그렇고 아들하고 지낼 때도 그렇고 좀 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됐다고 할까요? 저한테 이런 변화가 왜 생겼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긴 게 저한테 생긴 변화를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왜 불안이 좀 더 사라지고 저한테 좀 여유가 생겼을까? 선생님하고 여러 주제를 나눴을 뿐인데. 그건 내가 뭐 좋은 말을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것을 받아 챙길 만한 그릇으로 컸다는 뜻이지. 저 대로도 꼭 항상 말로 받는 진심이시죠? 선생님, 선생님의 진심을 저는 믿습니다. 진심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릇이 커졌다고 말씀해 주신 제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진심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할까요? 진심을 전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 상황과 상대를 보면서 내 진심을 잘 전해야 된다. 이걸 느꼈다면 한 걸음 또 나아가서 그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진심을 얘기해도 그 진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얘기하는 건 못 받아들여도 친구가 얘기하는 건 받아들이는데 이건 별 문제가 없는데 누가 얘기해도 그게 귀를 닫고 아니라고 하고 저희를 의심하고 선생님이 우리나라는 슬프게도 방어 기제 중에 투사가 많다, 남을 탓하는 게 많다 그랬는데 남의 진심을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걸 선생님께 이번 시간에는 여쭤보고 싶어지네요. 근데 이제 우리 선배들이 연구를 해놓은 것들을 보면 네. 가설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신뢰가 형성이 안 돼서 그래. 그게 중요하죠. 신뢰,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네. 어떤 말을 해도 먼저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니까요. 의심이니까. 네.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주제로 이 얘기를 네. 나눈 것 같은데 네. 궁금증하고 의심증하고 다르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호기심과 의심은 다른 거다. 그렇죠. 네. 궁금하다는 것은 결론이 없어요. 네. 파고들면서 결론을 찾아요. 네. 그런데 의심이라는 것은 결론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결론을 갖고 의심하는 네. 버릇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확실히 그래요. 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는 가설적인 이론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에요. 트러스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나서부터 바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별표 5개 해야 돼요. 별표 해야 되는 그죠? 그렇죠. 나서부터 바로. 생겨요. 야. 그 어떻게 생기느냐? 어머니 젖을 빨잖아요. 네. 어머니 젖은 아니라도 우유를 빨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배고플 때 우유를 주면 배고플 때 젖을 빨리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네. 배가 고파서 울어도 안 주면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배고파도 안 주는 엄마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없죠. 네. 없지만 있는 거예요. 없지만 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네. 자기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주고 싶을 때 주고 기분이 나빠서 안 주는 거예요 또. 네. 부부싸움 해가지고 말이지.
기분이 잔뜩 나쁘면 그 저쪽 생각 나오겠어요. 네, 지금 뭐 큰 생각으로 자기 속에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애가 원할 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규칙하다 그 얘기야. 그렇구나. 배가 부른데도 말이지. 자기가 기분 좋으면 또 막 저절 물리는. 저번에 말씀 스포크 박사 유아법 그렇지. 몇 시 되면 줘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로서는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이 트러스트, 믿음과 불신, 네, 이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부모가 부모 마음대로 예를 들면 뭐 불규칙하게 주면은 신뢰가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신뢰라는 거는 내가 배고프다는 신호만 보내면 언제든지 저지 나온다. 이 신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내 앞에 우유가 네. 없다고 하더라도 네. 설령 내 앞에 어머니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배고파서 신호를 뭐 울음으로 한다든지 신호만 보내면 언제든지 엄마가 젖을 준다. 네, 네. 이거는 신뢰잖아요. 그렇죠. 믿고 살아도 되잖아. 네. 이제 가설이 네. 이제 그런 게 제일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인격 발달을 하는데. 그 영국의 그 심리학자 존 볼비는 이것을 애착이라는 어태치먼트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죠. 엄마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돌아올 것이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애착. 이제 네. 초등학교나 유치원 애들 보내보면 안 가르치는 애들이 많아요. 학교에 유치원에 그걸 안 가르치는 거는 이유를 떼요. 예. 유치원에 가면 뭐 애들이 괴롭히고 보육사가 선생님이 때리라든지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없는 동안에 어머니가 사라지면 어떡하는가 불안이에요. 네. 그게 애착관계야. 그러니까 애착관계가 너무 많으면 떼서 그 가지를 못하는. 네. 그럼 학교 가는 애들은 내가 학교 갔다 와도 어머니는 집에 있다든지 예. 어머니는 있을 곳에 있다든지 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온다든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네. 참 그렇게 영어로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early childhood experience 중에 early라는 말이 정말 방점을 찍어야 될 그래. 중요한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트러스트와 언트러스트가 그렇지. 결정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 엄마가 아까 예를 들면서 아이가 배고플 때 민감하게 젖을 주는 엄마하고 아이가 배고프지 않은데 젖을 주거나 혹은 배고픈데도 젖을 안 주는 엄마를 구분해보면 이것도 제 상상입니다만 남편하고 싸웠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 이거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문제에 갇힌 사람은 자식의 배고픔, 자식의 필요를 잘 보지 못하고 소홀히 하게 된다. 이런 가설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나온 용어가 그 정신병을 만드는 어머니라는 네. 용어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네. 그러면 아버지는 뭐 아니냐. 아니냐 네네. 이제 이런 반론도 생기는데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누가 먼저 하는가? 엄마죠. 엄마거든. 네네. 그래서 이제 엄마를 성토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아버지가 책임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접촉을 어머니보다는 나중에 한다는 거지. 네. 그 다시 이제 선생님하고 자주 나눴던 것 중에 제가 일관되게 그리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자기 속에 갇힌 사람, 자기 문제에 갇힌 사람은 남을 보기가 어렵다. 남을 보기가 어렵다는 건데 비단 수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이한테 주는 것은 엄마가 비주얼한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언비주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지 있잖아요.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네. 보이지 않는 근데 게. 그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어쩌면 인정, 칭찬. 그렇지. 네, 그게 아닐까 싶은데요. 인정이나 칭찬에 목말라하는 성인들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책 쓰는 이유도 알아달라고 좀 인정해달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어떻게 들어가면 어렸을 때 그 태어났을 때 엄마 젖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저는 그것이 인정과 관심과 사랑과 칭찬 이런 거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트러스트가 생기는 거는 딱히 엄마만이 아니에요. 네. 엄마가 제일 먼저 접촉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가설이 나오는 거지. 근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만 자랐으면 아버지가 그 주 양육자였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트러스트가 그럼 옛날처럼 또 대가족이 살 때 같으면 어머니 아버지는 뒷전이고 뭐 사촌이나 삼촌, 고모, 삼촌 뭐 이런 사람이 다 보충되는 게 있고. 네네네. 또 이제 자아가 좀 강하게 태어나는 애들은 그것까지 없다고 하더라도 소설이라든지 뭐 옛날 사람들의 그 살아간 흔적이라든지 네. 이것이 모델이 돼가지고 트러스트를 또 회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트러스트 회복 그러니까 갑자기 빛 하나가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야 그게 어렸을 때 손상을 입었더라도 나중에 회복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야 저는 선생님 성격 장애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저는 성장이라는 성장. 성격 장애를 두 글자로 줄이면 앞 글자부터 하면 성장. 그래서 성격 장애는 성장의 문제가 있다. 성장은 문제고 성장은 문제인데 예. 어떻게 생각하면 성장이 멈춘 사람이에요. 아유 마음 아파요 선생님. 계속 성장이라는 것은 계속 런닝해서 나가는 거잖아. 네네. 어느 한 곳에서 멈춰서 못 가는 거예요. 네, 쌤 그게 상담할 때 제가 느끼는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할 때 성장이 멈춰버린 바로 그 나이가 그 사람의 정신의 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 네. 그런데 이제 그 상담을 해보면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정신과에서 취급하는 이제 큰 카테고리로 하자면 신경증, 네. 불안을 중심으로 해서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는 네네네네. 그걸로 해서 파생되는 이제 일련의 그 질병군이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격 장애라는 네. 그것이 이제 성장이 멈추는 거죠. 그 안에는 이제 뭐 주정 중독이라든지 뭐 다른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행위 도박이라든지 네. 뭐 성적인 거 이런 데 집착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카테고리가 있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정신병. 이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려면 본능을 가감없이 나타내다가 보니까 그런 병이 생기는데 이 중에 뭐가 치료하기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성격장애일 것 같아요. 응? 성격장애. 성격장애가 제일 힘들어요. 네. 신경증, 정신병, 성격장애 중에 성격장애가 가장 힘들다. 성격이 바로 성장이 멈춰버린 그때. 네. 그 성격장애 중에도 제일 또 힘든 게 있어요. 편집성, 성격장애, 편집성.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요새 이제 한참 얘기하는 소시오패스니 네. 반사회장애. 뭐 반사회장애 이제 또 개인적인 사이코패스야.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이 진단명에는 없지만은 그거는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진단이 돼 있어요. 거기서 사이코패스야. 그 안티소셜 반사회적 성격장애라든지 사이코패스를 보면 선생님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의 진심을 읽지 못함. 다른 사람은 그것도 읽지를 못하고 네.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 범죄 또 뭐 이게 프로파일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죄의식이 전혀 없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웃으면서 죽일 수 있는. 생각만 해도 좀 이게 전율이 돋는데 말이죠. 그게 다 그 성장 어느 시기에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아까 이제 희망의 빛을 하나 쏘아주셨는데 그 멈추었던 것을 스스로 회복할 수도 있다. 회복할 수도 있죠. 네, 회복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굉장한 어떤 모티브가 있어야 돼요. 네. 모티브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런
이건 내가 정신과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네. 그 중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한 게 이제 기억에 남는데 뭐냐면 비행 소년이 있었어요. 네. 말하자면 이제 비행 소년은 그런 성격 장애라고는 얘기하잖아요. 18세가 넘어야 이제 그 이전은 비행이라는 말로 아, 네. 그 이후에는 사이코패스든지 뭐 그렇군요. 소시오패스. 청소년은 거기서도 특별한 예외가 되는군요. 네. 왜 그러냐면 18세 이전에는 성장의 가능성이 아직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단을 붙이지 않고 네. 청소는 비행이라는 아하. 말을 써. 비행. 네. 그런 말을 쓰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런 비행 청소년이 있어서 네. 어떤 걸로 접근을 해도 신뢰가 안 되고 사랑을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야. 네. 진심을 얘기해도.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폭력이 굉장히 심해요. 네. 심지어는 뭐 칼로 사람들을 뭐 상하게 하기도 하고.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달리다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손을 내밀면서 내 손가락을 잘라라.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아무 그게 없으니까 칼로 가지고 선생님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네. 그래가 피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애가 하고 이제 모티브가 되니까. 그렇다면 이건 뭘 내가 정신과 의사가 돼서 이제 그걸 늘 떠올리면서 생각해. 누가 손가락까지 잘리면서 걔를 돌볼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누가 손가락을 타버렸잖아요. 네. 선생님 예전에 미국에서 그 한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해서 그 사이비리라는 사이빌 영화에 정말 그 사람을 고치니까 그러죠. 선생님의 제자들이 그래. 누가 저렇게 하겠느냐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 영화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려고 한 거거든. 네. 그러면 선생님 누군가가 한 사람 진심을 다해서 손가락을 자를 정도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그거는 꼭 치료자가 아니라도 어떤 어른이 또 어떤 사람이 그런 감동적인 그것이 담길 수 있도록 전해지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건데 그게 또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어느 한순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순간에 그 감동만 받으면 그건 좋아져요. 감동만 받으면. 영어로 하면 크리티컬 무빙이라고 해야 되나요? 크리티컬리 무브드 정말 이렇게 움직여서 저도 가정폭력 상담을 하면서 이론가들과 현장의 실천가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선생님 말씀과 굉장히 부합하는 하나의 결론이 있었는데 가정폭력은 보통 대물림이 많이 되는데 대물림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난 경험이 있으면 가정폭력이 대물림 되지 않는다. 이게 오랜 수십 년의 연구, 상담, 실천 결과였다는 거죠. 와, 그러면 별로 운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 그러면 성격 장애자로 계속 일생을 살 수밖에 없는 슬픈 역사네요. 그러면 저는 문득 제 경험이 떠오르는데 자식을 학대한 부모님들을 10년 동안 계속 제가 상담한 경험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조금 변하는 걸 느꼈거든. 그래서 내가 10몇 번 만나서 20번 만나서 이 사람을 바꾼다. 그런 마음을 버리는 계기가 됐거든. 내가 10몇 번 동안 그런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자세, 행동, 말 이런 걸 해놓으면 11번째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때 이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치료자는 그걸 기대하고 치료해야지. 네네. 내가 얘를 한번 만났으면 얘가 딱 된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지나친 기대고 그래. 네네네.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세로 주면 그게 진심인 거야. 네네네. 11번째 내가 결과를 얻겠다. 그건 내 야심이래. 네. 야심이 있는 한 이건 진심이 전달될 수가 없어. 참 그 야심과 진심이라는 말이 묘하게 대비되면서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해보게 되는데 선생님, 만났더니 성격장애자 남편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성격장애자 아내를 만났어요. 그랬을 때 야심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이런 희생을 하면 저 사람은 달라질 것이다. 네. 그게 착각이에요. 네. 이런 희생을 하면 이게 마중물이 돼서 안 될 수도 있고 언젠가 이 사람이 하고 깨달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야심을 버리고 진심을 대하는 길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평생 해오신 일 그리고 제가 남은 생 동안 하려는 이 일이야말로 그렇게 성장이 어느 순간에 멈춘 사람들에게 작은 마중물 한 바가지를 선물하는 일,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또 보람도 느끼게 되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선생님께 이전에 배움은 진심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절반이다 하는 걸 배웠다면 오늘은 성장이 멈춘 사람, 그에게는 진심을 다해서 야심을 가지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또다시 귀하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도 그 진심의 2탄 정말 그 한 사람이 소중하다. 어느 수녀회에 갔더니 한 사람은 온 우주보다 귀합니다 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한 귀한 사람이 이것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선생님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랑다랑의 저는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